바야흐로 가을의 끝자락.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뇌졸중과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무릎관절염이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무릎관절 근육이 굳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앓을 정도로 노년층에게는 흔한 질환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는데요. 무릎 통증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감수해야 되는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W병원 정형외과 김상희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찢어지고 따라서 그 관절이 붓고 아프고 모양이 변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본인이 집에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환자분이 오시면 곳곳에 눌러보고 어디가 문제일까 이렇게 알아봅니다. 환자분들 집에서 위에 보면 이제 대퇴골이라고 넓적다리뼈 그리고 경골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관절인데요. 그 관절 안에 외측 부분이 아프면 외측 쪽에 관절 연골이나 연골판이 무슨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구나. 내측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앞통, 눌렀을 때 아프다면 여기에 무슨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그란 이런 뼈가 앞에 있는데 이걸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이 슬개골 밑에 이제 슬개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개건 쪽에 눌러서 아프시면 슬개건염이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옆에 거위발건이라고 이제 거위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통증이 있으면 그쪽에 염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뼈를 그 앞에 있는 뼈를 이렇게 눌러서 아프다면 이게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이 슬개골을 눌러서 아프다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슬개 대퇴 관절에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절염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옆에 외측에 인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의 인대를 이제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그 장경인대 쪽이 눌러서 아프시면 장경인대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 증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뒤쪽에 오금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쪽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든지 아니면 뭔가 걸리는 느낌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물을 한번 뽑았는데 다시 또 물이 찬다든지 뚝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수가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관절염이 진행한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주변에 보면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그렇습니다. 파스 붙이거나 찜질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과연 원인이 뭘까 궁금한데 정말 말 그대로 퇴행성이니까 노화가 주된 원인일까요? 네, 맞습니다. 노화가 그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고 내가 늙었다고 무조건 관절염이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서글프기도 하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유심하게 봐야 될 게 최근에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거나 우리가 이제 파열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폭신한 것이 찢어지면 이 폭신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골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 힘이, 이 대퇴골로 받는 이 힘이 이렇게 넓게 힘을 분산돼서 받아야 될 것이 한 곳에 이렇게 힘이 응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관절이 빠르게 마모되고 파손돼서 관절염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쪽 관절염은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인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 생활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요 세 나라에서 이렇게 뒤쪽 관절염이 많고요. 이런 생활 습관만 좀 변경을 해도 뒤쪽 관절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도 어떤 스포츠 생활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크게 외상을 입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다리를 앞쪽으로 딱 디딘 상태에서 몸을 외측으로 이렇게 딱 턴하게 되면 이때 무릎에 힘이 응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십자인대가 파열된다 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무릎이 다 나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1, 2년 만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치고 난 다음에 좀 붓는다면 아픈 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병원에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령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은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주변에 뼈가 부러져도 관절염이 뭐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줄었지만 무릎에 어떤 세균이 한번 침범해서 염증이 생겼다면 그 후에 관절염이 빠르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비만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이 비만 때문에 관절염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을 한 3, 4kg만 줄어도 우리 관절염에 의한 그 통증이 많이 줄어드니까 체중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니면 뭐 마라톤을 하든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무릎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탁탁 이렇게 무릎에 힘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빨리 무릎이 이렇게 손상될 수 있으니까 휴식을 잘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충격이 근육에 가도록 좀 사뿐사뿐하게 걷는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 관절염이 있다면 본인도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각별히 잘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무릎 관절염 초기라고 하고요. 또 어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병원에서는 중기라고 하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좀 다른 경우가 꽤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뭐 병원마다 엑스레이 찍는 방법도 좀 다르고 환자마다 그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해서 초기와 중기는 어느 병원에서나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엑스레이 어떻게 찍는지를 보시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봐도 약간 정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관절 부분 눌러서 아프다라고 한다면 안에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구나 약간 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연골 사이, 그러니까 이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관절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고요. 이 그림을 보면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골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있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골뿐만이 아니고 이 뼈에도 변형이 이미 진행을 해서 거의 관절염의 말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를 각 병원마다 좀 정확하게 찍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우리 사진도 좀 위에서 찍고 밑에서 찍고 이 얼굴이 약간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좀 더 정확하게 찍으려면 무릎에 아주 평행하게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어서서 이렇게 찍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찍는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물이 찬다든지 하면 이 관절 간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초기와 중기는 누구나 좀
다르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엉덩이 관절, 그 다리 관절과 발도 같이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무릎에 변형이 있으면 이 뒤꿈치 부분에서도 변형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O다리가 되면 우리가 뒤꿈치가 약간 X자 다리가 되면서 이렇게 변형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리 부분에 힘줄이나 인대에도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리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O다리만 이렇게 일자다리로 변형을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족부도 다시 일자다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있다면 좀 빨리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연골과 뼈의 상태를 엑스레이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한다면 MRI도 찍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릎 관절염의 진단도 좀 꼼꼼히 세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찜질을 하는 게 흔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온찜질을 해야 되는 건지 냉찜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예, 대개는 온찜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절염 환자분에 있어서 온찜질을 하게 되면 무릎 주변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무릎 주변에 근육이 강직되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 해서 대부분 병원에서는 온찜질 중에서 온열 치료 중에서 뭐 적외선 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그런 효과를 증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부었다든지 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온찜질을 하면 안 되고요. 냉찜질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물리치료와 같이 요새는 재활치료 같은 것이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운동하고 난 후에 스트레칭 한다든지 그리고 관절 안에 우리 감각세포 키우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균형 운동들을 같이 해서 다시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재활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리치료, 재활치료뿐만이 아니고 정형외과에서는 대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라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약물에 대해서는 약이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빨리 약을 중단하고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런 약들이 위장장애가 있는데요. 속이 안 좋으면 속이 조금 안 좋더라도 다시 병원 가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얼굴 손발이 약간 붓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조금 붓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많이 부으면 이것도 약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나서 피부가 밝아진다든지 간지럽다든지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약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같은 약을 먹고 이 약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효과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또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생각해 보는데 통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문이나 임상 연구에서도 연고 재생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붓거나 하면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연고 주사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 부작용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뼈주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주사는 부었을 때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 맞아볼 수는 있는데요. 1년에 4회 이상 맞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맞는 주사가 연고주사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히알루로산 성분으로 통증 및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고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네.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릎 관절염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수술 치료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과 교정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우선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연골을 이렇게 씻어내주고 관절 내에 손상된 부분을 다듬어주는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골이 약간 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골판을 정상 모양에 가깝게 이렇게 다듬어 줘도 환자분 증상이 많이 회복되는 경우를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골판 뿌리부가 파열되면 이것은 연골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해서 연골을 봉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의 연골에 어떤 무게가 닿지 않는 부분의 연골을 떼서 병변 부위에 이렇게 옮겨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뼈뿐만 아니라 연골 자체가 같이 재생이 돼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좀 작아야 되고 건강한 부위에 연골을 떼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15세에서 50세 이하 그리고 이제 급성 반복적 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절염에서는 약간 좀 결과가 좋진 않고요. 크기가 1.5에서 4제곱cm 크기가 좀 작은 경우에 제가 콜라겐을 넣어서 연골을 재생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릎 건강을 좌우하는 이 연골은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는데요.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 손상된 무릎 연골도 되살릴 수가 있다고요. 예, 부분적으로 연골이 재생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기세포 치료를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이런 이제 골반에서 이제 피를 빼가지고 그것을 원심 비글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내서 그분이 여기에서 이제 주기세포를 빼내서 안에 넣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크기가 이렇게 많이 크면 안 되고요. 2에서 10제곱cm 정도로 좀 작은 크기. 그리고 안에 골수 안에 이제 주기세포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 주기세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15세에서 50세 이하의 연령에서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세포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병변에 붙이면 이게 흘러내리니까 그 골수세포 보호막을 덮고 고정을 해야지 그 주기세포가 안에 생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개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세포 치료로 상품명으로 카티스템 하는 게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동종 제대열 중간엽 주기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탯줄에서 피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배양시켜서 중간엽 주기세포 하는 그 주기세포의 단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주기세포와 이것을 이제 넣으면 또 이제 흘러내리니까 좀 끈적끈적한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같이 섞어서 이제 병변에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이 중간엽 주기세포가 그대로 연골세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중간엽 주기세포와 연골세포가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세포와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연골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100점짜리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기세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기세포 치료만 하면 내 연골이 나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써서 잘 재생된 분도 물론 있고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사분과 상의를 잘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인공관절도 이 영구적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수명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그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쓰면 이제 아무래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스포츠 활동도 하시게 되면 빨리 따라서 재수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최대한 자기 관절을 좀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좀 젊었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이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제 내측의 말에 따르면 약간 그 축을 바꿔서 외측에 관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이렇게 뼈에 금을 가게 만들어서 모양을 바꾸어서 손상되지 않는 연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이 다리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쁜 다리인 것 같습니다. 약간 X자 다리죠. 약간 X자 다리가 가장 좋은 다리인데요. 이렇게 O다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측에 관절이 따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일자 다리로 만들음으로 인해서 외측에 그 연골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X자 다리인 분들도 일자 다리로 만들면 내측과 외측이 골고루 연골을 쓸 수 있게 돼서 좀 더 이 연골을 더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무릎 연골이 다 닳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은 뭐 흔히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 생활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뻗정다리가 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굴곡되게, 더 많이 굽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절 치환술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도 굴곡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관절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한다 하더라도 20대나 30대처럼 아주 완벽한 관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관절이 만약에 아파서 나는 지금은 아파서 도저히 정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인공관절을 하고 난 후에도 심한 노동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노동은 피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오셔서 보호자분이 오셔서 이거 인공관절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은 100점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어느 정도 생활이 불편하고 아프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과 의사가 잘 상의해서 인공관절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무릎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생활습관 개선과 재활이 중요합니다. 본인에 맞는 치료를 무릎 전문 정형외과 의사와 잘 상의하시고 치료는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셔서 무릎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년기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이 우선 잘 지켜져야 합니다. 네,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계속 참지만 마시고 네.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W병원 정형외과 김상희 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현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